며느리가 지긋지긋하다며 시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긋지긋했던 건 시어머니였고 결국 며느리 인생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송정혜 씨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작년 늦가을 66살 송정혜 씨에게 아들 민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아들이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추석이 지난 뒤라 정희 씨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손님들이 다 떠난 뒤에 그 적막함을 아시죠?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도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잖아요. 우리 집이 좀 넓거든요. 1년만 같이 살면 안 될까요? 하며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평택 신축 오피스텔 25평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란다가 넓고 햇볕도 잘 들어 정희 씨 같은 연세에는 딱 맞는 환경이었습니다. 며느리 민경은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함께 지내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전직 요양보호사로 혼자 사는 게 익숙했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과 함께 지내자는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명절 때마다 느끼는 외로움이 있었거든요.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보내는 저녁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받아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진짜 민폐 안 끼칠게요. 어머니께서 계시면 저희도 든든하고요 하며 1년만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동안 며느리와 큰 마찰 없이 지내왔고 명절 때도 시어머니를 잘 챙겨주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기에 흔쾌히 동거를 승낙했습니다. 며느리는 생활비로 매월 30만 원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에서 제가 일하니까 전기세나 수도세도 더 나올 테고 식비도 추가로 들 테니까 당연히 제가 부담해야죠 라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마음 한편으로 기뻤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긴 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생각하니 설렜습니다. 이사한 첫날 며느리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정희 씨의 짐을 일일이 정리해주고 어디에 뭘 놓을지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냉장고 칸도 정성스럽게 나눠주고 화장실 사용 시간도 세심하게 배려해줬습니다. 심지어 정희 씨가 좋아할 만한 둥글레차까지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맞춰드릴게요 라며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에 정희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복을 받았구나. 이런 며느리를 두다니 하늘이 도와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첫 석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아들 도시락도 정성스럽게 싸주고 저녁에는 정희 씨와 함께 요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투도 항상 공손했고 집안 청소도 깔끔하게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정희 씨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까지 미리 준비해두는 센스까지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진심으로 이 며느리를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이웃들에게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넷째 달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의 야근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였는데 어느새 주 3일, 나중에는 주 4일까지 늘어났습니다. 변명도 그럴듯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이 늦어져서요. 저녁은 드시고 계세요. 늦게 들어올게요 하며 거의 매일 외출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가면 정희 씨는 혼자서 저녁을 차려야 했습니다. 설거지도 혼자, 빨래도 혼자, 청소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요즘 프리랜서들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바쁜지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니까요. 하지만 점점 혼자 하는 집안일의 양이 늘어나면서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며느리는 점점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업계 워크숍 참석해야 해서요. 네트워킹이 중요하거든요. 늦게 들어올게요 하거나 동료들과 프로젝트 회의가 있어서요. 라며 거의 매주 외출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서 일요일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이 한 달에 서너 번씩 반복됐습니다. 정희 씨는 아들과 둘이서 주말을 보내게 됐는데 아들은 아내를 이해한다며 오히려 정희 씨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엄마, 민경이가 일이 많아서 그래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속했던 생활비 30만 원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첫 달, 둘째 달은 정확히 제때 줬는데 셋째 달부터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도 그럴듯했습니다. 이번 달에 온라인 강의 수강료랑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이 너무 커서요. 자기 개발 안 하면 도태되잖아요. 다음 달에 꼭 2달치 몰아서 드릴게요. 라며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한다고 하면서 전기세는 이전에 2배로 뛰었는데 생활비는 안 주고 자기 개발 비용이 크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됐습니다. 다섯째 달에 접어들자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집안일을 정희 씨에게 떠넘기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정희 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 방 청소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즘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정말 손댈 틈이 없어요. 라며 며느리 개인 방까지 청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희 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아들 앞에서 며느리와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묵묵히 해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하녀인가, 내가 언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방을 청소하다 보니 화장품이며 옷가지며 정말 비싸 보이는 물건들이 즐비했습니다. 생활비는 못 준다면서 자기 물건은 계속 사들이고 있더군요. 백화점 쇼핑백들이 방 한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정희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 달에 2배 반이 넘게 나온 겁니다. 17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 여러 대를 켜놓고 작업하고 에어컨까지 하루 종일 틀어놓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생활비는 벌써 3달째 밀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전기세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일하려면 일하고 말하며 그뿐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없고 추가로 부담하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정희 씨가 당연히 감수해야 할 일인 것처럼 치부해버렸습니다. 정희 씨는 점점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빨래까지 구분해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 씨가 빨래를 모아서 세탁기에 넣으려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블라우스는 다른 옷이랑 같이 돌리지 마세요. 이거 정말 비싸거든요. 백화점에서 산 거라 관리가 까다로워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정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옷은 아무거나 같이 빨아도 되고 며느리 옷은 특별 관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정희 씨의 옷이 더럽거나 질이 떨어진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며느리는 정희 씨 옷을 보며 코웃음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수건이랑 타월도 따로 빨아주시면 안 될까요? 피부가 예민해서요. 라며
추가 요구까지 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과금 고지서를 손에 들고 한숨만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1년만 함께 살자며 정중하게 부탁했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여섯째 달 어느 일요일 오후 정희 씨에게 인생을 뒤바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 가면서 핸드폰을 소파에 둔 채 깜빡했는데 카톡 메시지가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알림음이 너무 자주 울려서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정희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대학 동창과 나눈 대화 내용이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너무 편해. 시어머니가 청소부터 빨래, 요리까지 다 해주거든. 이라는 메시지가 먼저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긋지긋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를 보고 정희 씨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는 한 번도 안 줘봤어. 어차피 시어머니는 바보야. 뭘 해줘도 고마워하기만 하고 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우리 전세금을 주식에 다 박았거든. 완전 쫄딱 망했어. 손해가 너무 커서 절대 안 빠져나올 거야. 적어도 2, 3년은 더 있어야 해 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1년만 함께 살자는 것도 거짓말, 생활비를 주겠다는 것도 거짓말,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세금을 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니까 정희 씨 집에서 무료로 살면서 집안일까지 시키려던 계획이었던 겁니다. 1년이라고 해야 시어머니가 승낙하잖아. 진짜로 3년 산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을걸. 이라는 메시지까지 보고 정희 씨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시어머니는 바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희 씨가 며느리를 배려하고 이해하려 했던 모든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와 핸드폰을 확인하려는 순간 정희 씨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긋지긋하다고요? 나도 더 지긋지긋했다고요. 바보라고요? 이제 누가 진짜 바보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정희 씨의 상황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엄마, 그런 며느리 왜 참고 살아? 당장 나와 라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 며느리 흉본다고 할 텐데 라고 걱정했습니다. 딸은 꾀를 냈습니다. 엄마 아픈 척하고 무응답 작전 써봐. 며느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들도 알게 될 거야 라고 조언했습니다. 정희 씨는 딸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일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들과 며느리 밥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만 조용히 준비해서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안 해주세요? 라고 묻자 정희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래 라고 말하며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안 했습니다. 빨래도 자기 것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전에 라면으로 대충 때우는 아들을 보며 며느리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설거지도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해야 할 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바쁘다던 며느리가 이제는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하면서 동시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지나자 며느리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라며 항의했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일하는 사람이었어. 더는 안 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정희 씨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떠맡겼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갑자기 편했던 생활이 불편해졌다는 것만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며느리의 인내심이 완전히 한계에 달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엉망이 됐고 아들은 매일 라면과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며느리 자신도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편집 작업을 하고 나서도 설거지와 빨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정희 씨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자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지긋지긋하니까 당장 나가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희 씨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간다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잠시 당황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가는 대신 너희 인생도 내가 끊어줄게라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하는 빈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또다시 라면으로 아침을 때워야 했습니다. 빨래도 없었고 집안은 여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짐을 정리하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정희 씨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긋지긋하다며 나가라고 한 자신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희 씨는 방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모르게 전세 계약을 해지하는 전화였습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정희 씨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짐은 미리 정리해뒀고 갈 곳도 이미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거든요. 정희 씨는 부동산에 들러 전세 계약 해지를 최종 완료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해서 계약자가 바뀌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해놨던 상태였습니다. 원래 전세 계약자는 정희 씨였고 아들 부부는 그냥 함께 살고 있던 것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들 민재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의 모든 물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도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했습니다. 그때 정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재야, 나 나왔다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민경이가 뭐라고 했어요? 라며 당황해했습니다. 정희 씨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내 아내가 지긋지긋하대서 나왔어. 그런데 집도 없어졌다라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아들은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희 씨가 더욱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세 계약자가 나였거든. 계약 해지했어. 너희 나가야 해라고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세금도 이미 주식에 박아버린 상황에서 갑자기 집이 없어진 겁니다. 당장 갈 곳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정희 씨가 진짜로 계약을 해지해버린 겁니다. 현관 비밀번호도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몇 번 시도해봤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철저하게 준비했던 겁니다. 집주인과도 이미 상의가 끝난 상태였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래 계약자였으니까요.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하다며 나가라고 했잖아. 그 말대로 해준 거야 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빼앗아 울며불며 사과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 씨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누르면 바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불법 침입이라고 신고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우습게 봤던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희 씨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치밀하고 무서운 상대였던 겁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정희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지긋지긋하다며 나도 더 지긋지긋했어 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아파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새로 바뀐 비밀번호를 함부로 누르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한 대로 정희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며느리가 몇 번 시도하자 정말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상황을 설명하자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희 씨가 완전히 옳았거든요. 정희 씨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보다 훨씬 비좁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아무도 무시당할 일 없는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요리를 하며 혼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기분이 언제 이후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마침 이런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긋지긋할 땐 떠나라, 새로운 삶이 기다린다는 가사였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지긋지긋하다고 해서 나왔지만 사실 자신이 더 지긋지긋했다는 걸 이제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모든 참음과 배려가 결국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것도요. 며느리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정을 털어놓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기숙사에 겨우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도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매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가 예고했던 대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주식 투자로 잃은 돈은 회복하기 어려웠고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신용도 문제가 생겼거든요. 며느리는 그제야 정희 씨가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한 원룸에서 평화로운 저녁을 맞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저녁을 먹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이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긋지긋하다는 말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정희 씨를 바보라고 했지만
진짜 바보가 누구였는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정희 씨는 바보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